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만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최근에 저희 병원 전경을 한번 찍어본 사진입니다. 매번 야경에 찍은 사진만 있어서 최근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디슨 크라이시스로 내원했던 환자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합니다. 며칠 전, 즉 4월 7일 날 4.2kg의 6년형 캐스트레드 메인 말티푸견이 오후 4시경에 응급상태로 내원을 했어요. 저희 병원 근처 병원에 갔다가 검사해보니까 아조테미아가 있고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 병원으로 바로 의뢰가 되었던 케이스고요. 히스를 들어보면 1개월 전에 구토가 있으면서 쓰러져가지고 지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액 처치하고 난 이후에 개선이 돼가지고 집에서 지켜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간헐적인 구토, 자주 구토가 좀 있는 상태였고, 식욕은 좀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원에서 신체 검사해보니까 일단 뭐뭐는 없었지만, 많이 마른 상태였어요. 바디 컨셔스 스코어는 9C7에서 3라고 하는데, 좀 더 많았지 않았을까. 뒤에 엑셀을 보면 되게 많이 많은 걸로 저는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80으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환자는 리커버리 상태로 일단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CRT는 한 2초 정도, 그것도 좀 더 길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강 점막은 말라 있으면서 창백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낮으니까 혈압을 많이 올리려고 처치를 하려고 이제 수액 처치를 준비를 하다가, 일단 혈액 검사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만 전해질이 나트륨의 109, 클로라이드가 77, 상당히 저나트륨 혈증과 저클로라이드 혈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수화를 시키려는 걸 멈추고 그 다음에 포타슘이 6.2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17점 얼마 정도? 그래서 이거 에디슨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혈액 검사를 보니까 헤마토크리틴은 23.8, 빈혈이 좀 심하네요. 근데 MCV는 58.8로 좀 작고, 그 다음 레티클로사이트 카운터 보니 6.1로 거의 재생하지 못한 비재생성 빈혈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HR, 레티클로사이트 헤모글로빈은 22.2로서 정상 참고치보다 좀 낮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철분 결핍을 좀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보니까 ALT랑 AST가 살짝 올라가 있고 BUN은 70.4, 그러나 크레아틴은 1.4 정도로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토탈 프로테인 4.9, 알부민이 2.7, 글로뷸린은 2.2, 전반적으로 단백질도 떨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철분 결핍이 있고 비재생성이고 빈혈이 있다. 토탈 프로테인 떨어져 있다면 위장관으로 출혈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이퍼나트리아마가 있다면은 어떤 그 아이소스퍼라 어떤 장애의 어떤 그 기생충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검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엑셀 찍었는데 심장이 상당히 작네요. 그리고 CBC도 보통 늑골보다 한 2.5배, 3배 정도로 두꺼워져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얇아서 늑골 정도 두께로 좀 보이는, 즉 하이퍼볼레미아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죠. VD를 보면 더 심한 걸 보일 겁니다. 심장이 많이 작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부 사진에서도 간은 뭐 정상 크기처럼 되지만 일단 체스트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간이 좀 작은 것처럼. 뭐그 외에 특별한 건 없고요. 복부 초음파를 봤는데 다른 거는 뭐 크게 이상 없는데 랩트 아데날 글랜드의 크기가 2.1mm고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는 2.4mm 정도로 상당히 작아져 있는 양상입니다. 이걸 보면 에디슨이 많이 의심되는 상황이죠. 요 검사를 했더니 요 비중 1.019, 그다음 단백뇨 UPC는 없지만 UGC, 아마도 신혈류량이 부족하면서 세뇨관 손상을 좀 받은 것 같아요. 1.68로 좀 올라가 있는. 정리를 해보면 하이퍼볼레미아, 디하이드레이션이 있는 상태고요. 하이퍼볼레미아하고 디하이드레이션 차이는 알죠. 하이퍼볼레미아라는 것은 혈류량이 부족한 거고, 디하이드레이션은 혈류량 플러스 간질세포의 수분량까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나트륨이 상당히 낮고 클로라이드도 낮아져 있고 포타슘 올라가 있습니다. 즉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17.58로 보통 우리가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24 미만이라고 하면 에디슨 크리테리아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BUN 70.4, 크레아틴 1.4. 약간 프리니라조테미아가 있죠. 그런 탈수가 있고 하이퍼볼레미아가 있다 보니까 ALDSD가 살짝 올라가 있고 TPR 분이 왜 떨어졌을까? 이거는 고민이 되겠죠. 그 다음에 USG, 요 비중은 1.019로 좀 낮아져 있습니다. 즉, 에디슨 디지즈도, 에디슨 신드롬도 다음 단협증이 있고 요 비중이 낮아져 있는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에서 양측 부신이 많이 감소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에디슨 신드롬이 가장 많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일단 플루이드 세라피랑 일단 에디슨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처방을 넣었어요. 근데 이럴 때 나트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어떤 수액을 선택할 거냐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공급해주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른다면 그냥 노멀 셀라인 즉 0.9% NaCl을 유지 속도보다 조금 높게 달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대신 칼륨을 첨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글루코코티코이드를 투여 전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에디슨이 의심될 때 글루코티코이드를 투여하기 전에 먼저 HDH 자극 시험을 해도 되고요. 글루코코티코이드를 투여하고 나서 HDH 자극 시험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HDH 코티솔 농도를 측정할 때 혈중에 있는 글루코티코이드가 같이 측정되지는 않아요. 즉 크로스 리액션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HDH 자극 시험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뭐 글루코코티코이드 투여하고 하루나 이틀 있다 잰다면 솔직히 이 코티솔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에디슨 증후 같은 경우 뒤에 있는 옆에 있는 결과처럼 상당히 많이 낮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내인성 HDH 농도를 잰다면 글루코코티코이드를 투여하기 전에 뽑아서 EDTA 플라즈마를 의뢰하면 됩니다. 근데 국내 랩에는 EDTA 플라즈마를 의뢰했을 때 데이터 값이 많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뭐 자주 추천되거나 저도 자주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요 플루이드 사피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DOCP 첫날부터 DOCP를 투여하게 되면 즉 수화가 안 된 상태에서 투여하기 시작하면 나트륨 제흡수는 빨라지다 보니까 혈중의 나트륨 농도는 증가되면서 브레인셀의 어떤 삼투압은 천천히 증가가 되지 않는 즉 브레인셀은 저 삼투압 상태고 혈중은 정상적인 삼투압 상태되다 보니까 뇌에 있는 수분이 혈관으로 이동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브레인 슈링크 즉 브레인 뇌세포들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서 경련이 오게 되면 예후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첫날 투여하는 것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투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지 정리입니다. 플레이 세라피 나트륨이 130 미만이라고 하면 0.9% NaCl 만약에 나트륨이 130 이상이라고 한다면 파트만 솔루션을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속도는 정상이 보통 40에서 60을 보잖아요. 40에서 80 정도. 그렇게 된다면 조금 유지량보다 조금 많게 개인적으로는 1.2에서 1.5배 정도까지 24시간 동안 증량해서 투여하고 그 이후에 수화가 되는 것 같으면 유지량을 줄여서 투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포타슘은 공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에디슨 증후군 환자들은 저혈당을 많이 동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있다면 5% 포도당이 되게끔 수액에다가 50% 포도당을 넣어주면 됩니다. 즉 500ml 제수액을 만든다면 50% 포도당 50ml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루코코티코이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덱사메타손이긴 합니다. 처음에 0.5나 1mg/kg 이거는 이제 쇼크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쇼크 도즈를 한번 투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염 용량 피지올로지 도즈라고 할 수 있겠죠. 0.05에서 0.1mg/kg을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오 메디케이션 프레니솔로를 바꾼다면 그때는 덱사메타손은 투여하진 않겠죠. 그리고 미네랄로코티코이드 DOCP 이건 뒤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일날 바로보다는 칼륨이 높은 건 수액 자체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이 낮은 거는 천천히 수액 자체는 조금씩 올라가는지 확인해보고 DOCP를 주사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볼레믹 상태일 때 볼륨 익스펜션을 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 환자가 내원했을 때 혈압이 낮다 그랬죠. 그럼 혈압이 낮기 때문에 볼륨 익스펜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볼루벤이라는 콜로이드제가 있습니다. 볼루벤 투여해주고 그렇게 되면 인트라바스큘러 볼륨을 유지시켜주면서 혈압을 유지시켜주게 돼요. 그런데 만약 삼투압이 괜찮다고 한다면 볼루벤을 사용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나트륨이 낮다면 혈관이라든지 뇌세포 다 혈압이 삼투압이 낮아져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때 볼루벤 투여하게 된다면 혈류량, 즉 인트라바스큘러 볼륨은 유지해 주겠지만 세포 내에 있는 수분들이 다 인트라바스큘러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뇌세포에서 있는 수분도 혈관 내로 이동하기 때문에 브레인 슈링크, 즉 뇌세포가 수축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후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퍼볼레믹 상태에 하이퍼나트리미아가 있다면 볼륨 익스펜션 하기 위해서는 혈액 내의 나트륨 농도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수액을 만들어서 볼륨 익스펜션 하는 수액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지금 나트륨이 109죠. 우리 0.45% NaCl에 나트륨은 77입니다. 왜냐하면 0.9% 우리가 노멀 셀레인이라고 하는 0.9% NaCl에 나트륨은 154mmol/L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11.7% NaCl은 20ml에 40ml 이퀴벌런트가 들어있습니다. 즉 1ml당 2ml 이퀴벌런트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 있는 나트륨하고 하프스트렝스 셀라인의 나트륨 농도를 빼주게 되면 한 3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1리터라고 한다면 요 11.7%를 요 11.7%에는 NA 1ml당 NA가 2ml 되어 있죠. 그렇다면 32의 반인 16ml을 첨가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수익은 대부분 500이잖아요. 500ml짜리니까 11.7% NaCl은 8ml 정도만 투여한다면 투여하는 게 아니라 8ml를 하프스트렝스 셀라인 즉 0.45% NaCl하고 섞어준다면 약 109mmol/L 정도의 나트륨 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환자하고 수액의 나트륨 농도를 맞췄죠. 그럼 거기서 한 50kg당 20ml 정도, 이 환자가 4kg라면 80ml 정도, 이 5kg라면 100ml 정도를 뽑아서 쇼 볼륨인을 가지고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에서 20분 정도 투여하고 혈압 재봤더니 혈압이 괜찮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노멀 셀라인을 유지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1.2배나 1.5배 정도 속도로 투여해주고 또 주기적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낮아요. 그럼 그때 다시 저는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나트륨이 그대로 비슷하다.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이런 수액을 가지고 또 반복 투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쇼 볼륨을 원볼륨을 투여했는데 여기도 원볼륨이 아니죠. 원래는 하이퍼볼레믹 쇼크가 있을 때 원볼륨은 80에서 90ml/kg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투여하면 과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용량을 만든 것이 요거예요. 20에서 25ml/kg을 얘기한 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의 쇼크 볼륨을 15분이나 20분에 걸쳐서 투여해 주면서 혈압이 올라가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 번 넣었을 때 혈압이 안 올라가면 반복 투여할 수 있죠. 그럴 때 한 4번 정도까지. 4번까지란 얘기는 원쇼크 볼륨을 투여해 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혈압이 안 올라간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수액으로 때려 넣을 것이 아니라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노알프네프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 도비타민 같은 걸 투여해서 혈압을 일단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하이퍼나트레미아인 경우에 NA가 110이라고 한다면 일단 간질 쪽 또는 혈관 쪽에 있는 것도 한 220 정도 50몰 정도 되는 삼탑이 되겠죠. 그럼 세포내도 한 220 정도의 삼탑이 될 겁니다. 여기에 등장성 수액을 투여하게 되면 우리가 노멀 셀라인은 등장성 수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등장성 수액을 그대로 투여해 준다면 세포 외에는 260mm몰이 되고 세포 내는 220몰이 되니까 수분은 어디를 이용해요?
삼탑이 높은 데로 이동하죠. 그러면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수분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쪼그라들게 되죠. 즉, 저희가 NS, 즉 노멀 셀라인은 아이소토닉 솔루션, 즉 등장성 수액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트륨 혈증이 있는 경우엔 이런 노멀 셀라인은 하이퍼토닉 솔루션이 돼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삼탑이 낮게 된다면, 즉 NA가 낮게 된다면 이 환자랑 삼탑이 같아지는 아이소토닉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0.45% NaCl에다가 11.7% NaCl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넣어주는 아이소토닉 솔루션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부신의 조직극적 구조인데요. 이 안쪽은 수질이죠. 메듈라 쪽이고 메듈라 쪽에서는 빈내분이라든 노약피를 만들죠. 피질은 3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맨 바깥층은 사거층이라고 하는 조나 글로메르층. 여기서는 알도세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층이 가장 넓습니다. 조나 파시큘라타, 즉 다발증, 속상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 이거는 코티솔이죠. 그 다음에 맨 안쪽은 조나 레티큘라리스, 그물층이죠. 여기서는 성호르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디슨 환자들은 이 다발층, 속상대랑 그 다음에 사고층이 손상이 돼서 코티솔하고 알도스테론이 부족해지는 경우죠. 보통 이 중간경이 먼저 손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티솔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도스테론 부족으로 가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원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속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 나눴죠. 거기에 차이는 원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은 소디움 포타시움 레이셔가 깨지죠. 즉 알도스테론 감소까지 있습니다. 코티솔 감소도 있지만요. 그리고 속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은 코티솔 감소는 있지만 알도스테론 분비는 정상이기 때문에 소디움 포타시움 레이셔는 깨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일 때는 내인성 ACD 농도를 재면 증가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초에 있는 코티솔 농도가 낮으니까 뇌하수체에서는 코티솔을 만들려고 계속 분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인성 ACTH 농도가 증가되죠. 그러나 속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은 내인성 ACTH 농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즉 뇌하수체에서 뭔가 ACTH 분비가 안 되니까 말초 오간인 부신에서 코티솔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은 건 뭐죠?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샀다가 갑자기 끊을 때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사하다 보면 소디움 포타시움 레이셔는 정상인데, 즉 정상인데 코티솔만 감소돼서 소화기 증상 또는 식욕 감소만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 부신이 위축되어 있고,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층인 다발층 먼저 손상이 돼서 코티솔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환자들은 언젠가 지나게 되면 알도스테론 부족까지 생겨서 소디움 포타시움 레이셔가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죽을 때까지 소디움 포타시움 레이셔가 깨지지 않는 환자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소디움 포타시움 레이셔는 정상인데 코티솔 농도만 감소되어 있고 우연하게 ACTH 농도를 재봤더니만 증가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갖다가 atypical hypoadrenal 즉 비정형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치료인데요. 일단 미네랄 코티코이드. 미네랄 코티코이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DOCP입니다. DOCP 처음에는 노바티스에 나오는 퍼코틴 부위였어요. 이 제제는 IM만 가능합니다. SC는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이코탈이라고 하는 데크라 회사에서 일단 다른 제품이 나왔는데요. 사실 성분은 똑같습니다. 이 자이코탈이 나온 이후에는 IM뿐만 아니라 SG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전에는 2.2mg/kg을 IM하거나 SG 한다. 얼마 간격? 25일 간격. 대신 전해질 농도를 재서 용량하고 인터벌을 결정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플루오르 코티손. 동물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동물보다는 사람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플로린 F가 있고요. 이거는 글루코코티코이드와 미네랄 코티코이드가 10하고 250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초기 용량은 0.02mg/kg입니다. 이 한 티가 0.1mg이기 때문에 5kg가 한 티가 되죠. 처음에는 0.02mg/kg을 해서 1, 2주 간격으로 전해질 재보면서 조금씩 증량을 하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통 한 티 갖고는 안 되고요. 보통 두 티, 세네 티 정도 먹여야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로리랩을 처방하게 되면 칼륨은 잘 떨어져요. 그러나 나트륨이 130대 내에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저나트륨 혈증을 계속 가져가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트램블링 또는 쉬버링 이런 증상들은 계속해서 관찰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글루코코티코이드, 저희가 프레니솔론이죠. 이 프레니솔론은 보통 0.1 또는 0.05까지 떨어질 수도 다운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 나누 증상들, 그리고 식욕, 그다음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DOCP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퍼코틴 V를 사용해서 IM만 했었지만 지금은 자이코탈을 사용해가지고 SC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용량은 2.2mg/kg과 동일하지만 퍼코틴 V 같은 경우에는 IM 25일째 IM 한 다음에 보통 인터벌을 늘리거나 줄일 때는 이틀마다 간격을 늘리거나 하루 간격으로 줄여가는 것을 사용했었는데 자이코탈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 가능하면서 작용 시간이 좀 더 길어서 그런지 간격을 조절할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자이코탈을 투여할 때 주로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용량하고 인터벌입니다. 용량은 제가 오늘 투여했으면 열흘째 됐을 때 전해질 정도를 잽니다. 그랬을 때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32에 34가 됐다. 그러면 적절한 용량이에요. 그렇게 되면 25일째도 2.2mg/kg을 SC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2에 34라고 한다면 25일째 되었을 때 용량을 0.1 줄여서 2.1mg/kg을 SC 하게 되고요. 만약에 34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0.2를 줄여서 2.0mg/kg이 되게 됩니다. 왜냐?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34 이상이라고 한다는 거는 나트륨은 높고 칼륨은 낮은 거죠. 즉 10일째 됐을 때 DOCP의 효능이 되게 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준다면 오히려 하이퍼 아데노코티즘을 유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5일째 됐을 때 용량을 줄여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10일째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24에서 27이다. 그렇게 된다면 DOCP 용량이 부족한 거죠. 이날 주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일째 됐을 때 용량을 증량해서 0.1 증량해서 2.3mg/kg로 SC하고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24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25일째 2.4mg/kg을 SC하게 됩니다. 저희가 25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처음 고정값이에요.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 변동을 하게 될 거예요. 책에 나온 대로만 일단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코탄은 이렇게 생겼고 4ml짜리입니다. 그리고 ml당 25m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4ml짜리니까 토탈 10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이코탈 웹사이트 들어가면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카피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보면은 화면상에 잘 안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좀 할게요. 그래서 1일차에는 자이코탈을 SC 합니다. 얼마냐? 2.2mg/kg. 그리고 PDS를 0.2mg/kg SID로 처방하게 됩니다. 10일째 왔을 때 전해질을 측정해서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를 측정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뒤에 설명드리면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뭐 27, 32 사이냐 가장 정상적인 값이죠. 또는 32에 34냐 그 다음에 34 이상이냐를 가지고 25일째 내가 투여할 용량을 동일하게 갈 거냐 아니면 감량을 해줄 건지 아니면 증량을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했던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25일째 다시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를 측정을 해야 돼요. 이때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 환자는 용량도 적절한 거고 간격도 25일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임상적으로 이상하다, 즉 정상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엔 첫 번째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이상하다, 즉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27 미만이다 라는 얘기는 25일째까지 DOCP 효과가 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간격이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만약에 25일째 그대로 용량을 투여해주고 3일 정도 줄인 25일이니까 23일 정도쯤에 와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27에서 32 사이로 들어왔다. 그럼 적절한 거죠. 그럼 간격을 25일, 3일, 22일 간격으로 투여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22일째를 봤는데도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27 미만이에요. 낮아졌다 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또 3일 정도 줄여줍니다. 그러면 22일이었으니까 19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벌을 조절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25일 때 쟀을 때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32를 넘어갔다. 그렇다는 얘기는 25일째까지도 DOCP 효과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일주일 있다 와서 전해질 측정해 봅니다. 그랬을 때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32 미만으로 들어온다면 그때 DOCP를 주사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25일째랑 7일이 더해졌으니까 32일째가 되겠죠. 즉 32일 간격으로 해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난 불편하다. 그럼 25일째보다는 3일 정도 후에 오면 28일이죠. 그러면 4주입니다. 4주째 소디움 포타슘 레이저에 재셔서 32 미만으로 내려왔다면 그대로 4주 간격 주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2일을 넘어갔다. 그럼 일주일 더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주가 되죠. 5주째 32 미만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5주 간격으로 DOCP를 주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PPD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글루코코티코이드, 즉 PDS 용량을 0.2였다면 0.15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또 봤더니만 다음 나노증이 있다. 그러면 0.1. 그렇게 했는데 0.1까지 줄였는데도 다음 나노증이 있다. 0.05까지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0.05까지 줄였더니만 애가 기력이 없고 밥도 안 먹고 한다면 다시 0.1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0.1로 PDS를 주고 있는데도 다음 나노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다. 즉 DOCP 용량을 조금 줄여주고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25일째 디프레션이나 레스알지, 또 보미팅, 다이어리아, 위크니스 등등이 있다면 글루코코티코드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0.2에서 0.3mg/kg, 또 0.4 정도로 증량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인터벌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이 책에는 인터벌을 늘리는 것만 되어 있어요. 25일째는 분명히 27에서 32 사이일 거고, 만약 32를 넘어간다. 즉 32 이상이라고 한다면 인터벌을 늘려라. 얼마 정도 3에서 7일 간격으로 전해질 측정하면서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32 미만이 되었을 때 DOCP를 주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용량을 조절하는 건 아니라 25일째 가서는. 그리고 근데 2.2로 계속 사용해 봤는데 그 이후에 체중이 나중에 늘어나겠죠. kg 때 내가 6.5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초기 용량을 가지고 제가 2.2를 썼는데 몸무게 늘어났어. 그 막 몸무게 다시 나눠보니까 1.8이네. 이런 식으로 용량이 낮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제 뇌피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2가 아니라 나중에 궁극적으로 아이를 치료했던 아이들의 용량을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이니셜 도스를 나중에 초기를 해보니까 한 19마리 정도는 0.36에서 0.96, 이 정도로 낮아져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7마리 정도는 1에서 1.47mg/kg, 이 정도. 그 다음에 한 10마리 정도는 1.76에서 2.19 정도. 그 다음에 13마리 정도는 2.2에서 3.82로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2로 시작했는데 점점 줄여가는 상황들이 되니까 그럼 2.2는 너무 높지 않겠냐. 좀 더 낮은 용량을 시작하자. 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됐었고요.
그러다 2019년 정도에 좀 더 낮은 용량, 얼마였냐면 1.5mg/kg을 시작했을 때 어떻겠냐라는 예문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진단된 애들은 1.5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플루로코티선으로 먹고 있던 아이들, 즉 플로리네프를 먹고 있던 환자들은 1.0에서 1.8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DOCP 용량은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여하냐면 28, 30일 간격, 즉 28일, 즉 4주마다 투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량을 계속 조절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평균값이 1.1mg/kg 그리고 0.7에서 1.8mg/kg 사이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제안이 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1.5로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다른 논문이 또 나왔습니다. 또 괜찮다는 얘기를 제안을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2.2mg으로 시작하는 거랑 그 다음에 1.1mg으로 시작되는 즉 간격은 30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1.1로 하더라도 잘 유지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탠더드 도즈 즉 2.2mg로 사용했을 때 이 바이오케미칼 에비던스 수치들이 약간 오버 트리트먼트 된 것 같은 경우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보면 2.2보다는 1.5 또는 1.1mg/kg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되었고 그래서 저도 2.2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5로 시작하는 경우에 그러면 소디움 포타슘 레이쇼를 보고 용량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는 것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은 대다수가 4주나 5주 정도를 투여하고 있고요. 1.5 가지고 6주나 지금 8주마다 좀 투여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줄이지는 못해서 간격을 그냥 인터벌을 늘려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5mg/kg 초기 용량 4kg 잡았는데 4kg면 1.5 곱하기 4면은 잠깐만요. 곱하기 4 그럼 6mg이거든요. 나누기 25를 하게 되면 0.24ml입니다. 0.24ml를 투여했더니만 이 환자가 나중에 5kg가 됐어요. 5로 했더니만 1.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5mg/kg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5kg로 유지되다 보니까 그때의 킬로그램 단위로 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1.2mg/kg이 되는 경우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1.5mg/kg으로 해서 몸무게 곱해서 계산 양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매번 올 때마다 체중당으로 변화시키지는 않고요. 처음 정했던 용량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더라도 소디움 포타슘 레이셔가 크게 변화 없이 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잘 유지가 됩니다. 대다수가. 그리고 2023년도 ACBM에 갔더니만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안 램시 교수님이 이제 이걸 정리해서 왔는데 이 표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초기 용량은 1.5에서 2.2mg/kg 하는데 1.5로 사용한 것 같아요. 이걸 했을 때 10일째 전해질을 측정해서 소듐하고 포타슘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28일째, 25일을 아니고 28일로 했더라고요. 28일째 소듐 포타슘 재보고 이 값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 값을 고정하는 거예요. 동일 용량을 28간격으로 투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만약에 소듐이 높고 그 다음에 칼륨이 낮다. 지금 소듐 포타슘 레이셔가 높은 거죠. 이렇다고 한다면 이때 용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28일째 가서 용량을 증량하는데 28일째 소듐 포타슘 레이셔가 정상이다 라고 한다면 28일째까지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DOCP를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소듐이 높고 칼륨이 낮다는 얘기는 10일째 에피컨시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용량이 너무 과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줄여야 되겠죠. 근데 28일째 소듐 포타슘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죽여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량을 줄이고 28일 간격으로 반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1째 소듐하고 소듐은 적고 포타슘 낮은데 이때 28일 날 소듐 넣고 그 다음에 포타슘이 낮다. 그럼 28일째까지도 이 과한 용량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날은 투여하면 되면 오히려 더 과해지기 때문에 이날은 투여를 하지 않고 7일 후에 다시 전해질 측정합니다. 대신 7일 후에 쟀을 때 나트륨이 정상이 돼야 돼요. 나트륨하고 칼륨이 정상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7일 후에 다시 측정해 봅니다. 그러면 28일인데 35일째 된데도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 또 다시 뭐예요? 42일째죠. 그럼 42일째 가서 하는 게 아니라 7일째 가서 이런 식으로 간격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42일째 갔더니 전에 정상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6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게 아니라 용량을 좀 낮춰요. 용량을 낮추고 다시 10일째 20% 정도 낮춰서 10일째 재봐서 소듐 포타슘 레이셔가 정상이 됐는지 확인해주고 그러면 정상이 됐다. 그러면 또 다시 28일째 재서 소듐 포타슘 레이셔가 정상이 됐다고 하면 그 용량을 가지고 4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겁니다. 즉 제가 처음 옛날 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5주나 6주 간격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투여 간격은 4주로 맞추는데 11일째랑 28일째 전해질 농도를 재서 그 값에 따라서 용량을 감량하면서 또는 늘리면서 28일 간격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여기 있는 것처럼 5주째, 6주째 됐다 6주 가격에서 투여하는 게 아니라 6주째 투여했지만 다시 열흘째 재보고 소듐 포타슘 레이시오 정상이 됐네. 그러면서 28일째 봤더니만 소듐은 높고 칼륨이 낮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용량이 좀 더 과한 거잖아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또 용량을 좀 더 줄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용량도 줄이고 근데 인터벌은 그대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잘 읽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23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4주 간격 투여하는 방법을 하셔도 되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 방법도 사용할 수 있기도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환자들은 5주든 6주든 8주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투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에디슨 질환 진단해서 DOCP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